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5개월간의 수업을 150시간인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1차 시험을,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 보고, 또 한 2달 있다가 서술형 시험을 보고 해서 최종 합격을 발표됩니다. 작년에 합격률이 20%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지우농업사 과정을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렵게 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공부하고자 했던 식물 지우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공부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는 농업 쪽 관련된 내용은 15%,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심리 치료 쪽으로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심리 치료, 심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수업 듣는데. 또 실제로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그 대상자라 그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케어하게끔 하는 방법적인 프로그램을 짜주고 뭐 생애 주기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짜주고 실행해주는 그런 게 지우농업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게 다른 일이 있어서 지우농업사 자격증은 땄지만 지우농업사를 실제 우리 일하는데 돈벌이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람되게 생각하는 거는 지우농업사 이 자격을 따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경험들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작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내용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내용인데 어떻게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음으로 양으로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농업이란 이건 교과서 이 지우농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지우농업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의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 지우농업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지우농업의 정의입니다. 이 실제로 지우농업은 유럽에서 많이 발달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많이 발달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린케어, 케어 파밍, 그린케어 파밍, 파밍 포 헬스, 뭐 녹색 돌봄, 돌봄 농업, 뭐 녹색 돌봄 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농업을 이제 그냥 농업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그린케어 이것만 검색해도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럼 이런 지우농업이 일반 농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우농업이라길래 농업을 가르쳐주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업은 식물, 동물, 농촌 문화 환경 그리고 음식까지 다 포함된 것을 농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지우농업은 공사를 의미를 합니다. 지우농업의 목적은 지우 대상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대상자들이죠. 일반인들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우농업 자원을 이용하여 지우농업 시설의 설계한 프로그램 및 제공 등의 지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우농업사는 아까 제가 지우농업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우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게 지우농업법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지우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 자격증이니까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으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므로 농업, 아까 제가 농업 뭐라 했죠? 식물과 동물, 뭐 농촌 환경 문화, 그리고 음식, 요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농업, 그리고 심리 치료, 그다음에 보건 복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격입니다. 지우농업 자원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동물, 농촌 환경, 문화, 그리고 음식 등을 시유농업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유농업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식물, 아까 식물, 동물, 농촌 환경, 문화, 음식이라 했는데 식물에 대한 태도는 생명 존중의 개체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농업의 일환으로 식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기르고 그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명 원리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 의미를 깨닫고 특히 뭐 원예 활동, 뭐 꽃꽂이라든지 그냥 나무 키우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이 생태학적 감수성과 도덕적 공감 능력 같은 생태 이론으로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통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들을 안내해야 된다.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도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물과 곤충에 대한 태도, 치유농업이지만 동물 키우는 곤충 키우는 거 다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 치유농업사 과정 경상대학교 3기로 이제 입학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어요. 왜 치유농업을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치유농업 같다. 이유는 이 교감입니다. 기계는 컴퓨터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이상은 기계는 절대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교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치료의 중요한 양상으로 활용을 합니다. 교감, 공감 이런 내용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은 생각은 개, 돼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 짓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무슨 멋진 광경을 보고 개, 돼지가 감탄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감동이나 감탄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농장 동물은 보게 되면 보통 개, 돼지, 소, 양, 말, 양 이런 것들 한 12가지를 책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곤충도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곤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귀뚜라미부터 해서 뭐 호랑나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호랑나비에 대한 뭐 어떻게 이걸 키우고 어떻게 뭐 번식을 하고 이런 거 다 나오는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했었어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식용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뭡니까 동물의 생명권과 안전복지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또 보게 되면 그 동물복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교과서에 보면 제가 말하는 교과서는 치유농업사 과정에 나온 교과서입니다.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안에 그 동물을 키우는 그 축사 안에 어떤 빛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사육 공간이 바닥 평균 조명도가 뭐 40룩스 이상, 명기가 밝은 기온이 8시간 이상 진행돼야 되고, 육괴, 닭 같은 경우는 30룩스 이상 지속적인 안기, 밤이 진행돼야지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자체의 본성의 습성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동물 복지가 있습니다. 농촌 환경 문화에 대한 태도. 우리가 보통 농촌 환경이라면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이걸 농촌 어메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보존돼야 된다. 이 기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치유농업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일 때 적으시오. 그럼 이 5가지 적으면 답이 맞게 되는 건데 식량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보전, 수자원 함량, 홍수의 방지, 고유 전통 문화의 보전. 이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기준법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왜냐하면 식량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농지를 따롭게 개발을 못하게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기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식 자원 활용, 치유를 목적으로 양육한 식물은 식용이나 약용 활용을 지향한다.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 치유 농업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 그래서 약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그 전문 직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조금 지켜주기 위한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의료행위는 안 되고 보완적 접근을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철학적 기반입니다. 치유 환경에 대한 철학적 기반에 대한 내용인데 로저 울리히라는 분이 사이언스지에 1984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창문을 통한 자연경관이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논문 제목이거든요. 저는 단편 소설이 떠올랐는데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네, 마지막 깁세. 이상하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 깁세의 내용도 이런 내용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의 접근이 환자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한번 언급이 되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 바이오필리아입니다.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였던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명과 사랑의 합성어. 이분은 사실 지금은 아마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최재천 박사라고 혹시 생물학자에 계신 분 아십니까? 네. 이분하고 사제지간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원시시대 인간부터 자연에 같이 함께 살아왔잖아요. 자연 친화적 성향이 인간의 DNA에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인간의 녹색 갈증, 자연 해기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본능이다 라는 것이 이 바이오필리아의 기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녹색을 갈망하게 돼 있고 자연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다. 그럼 인간이 자연에 노출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은 정서적으로는 심리적 안정, 주의력 상승, 집중력 증가, 피로의 감소. 인지적으로는 논리, 창의, 기억력이 증진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 생리적 건강이 증진되고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다. 자연에 노출이 되면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에서는. 실제로 식물 및 햇빛과 같은 자연 요소는 업무 능률을 올린다. 실제로 자연 요소를 접한 그 업무 환경에서는 복지 수준이라든지 생산성, 창의성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저 울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병실에서 환자가 벽돌담을 보는 것보다 작은 숲이 내려다보는 창가에서 머무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창가에 보이는 화면이 그냥 벽이다는 환자가 있고 푸른 자연이 보이고 뭐 물이 흘러가고 뭐 새소리가 들리는 이런 데서 있는 환자하고 치료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진통제가 덜 들어가게 되고 뭐 열을 걸릴 일주일 만에 낫게 되고 그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정의가 됩니다. 카플란 박사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창문 밖 풍경이나 포스트 이미지만 효과가 있다. 즉, 이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을 잘 떠나시는데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가정 안에 거실에 둔 사진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 꼭 내가 산에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산에 단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살면 그것 자체가 그 이미지만으로도 실제 식물을 안 키우더라도 효과가 있다. 뇌 건강에 유지하는데 그게 바이오필릭 디자인입니다. 그 실제로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인터넷 연결이 되면 이 화면은 안 보여져요.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지금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그림 연결이 돼야 돼. 지금 이 화면은 뜨는데 여기는 안 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혹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유통업체, 유통회사의 본사 건물이었는데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 본사 건물 속에 있는 일부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근무 환경이랍니다. 나무가 이게 지금 어떤 곳이냐 그러면 4만여 종의 식물이 50여국에서 수입돼서 이게 이런 커다란 원구, 스피어가 구란 뜻인데 이런 구가 3개가 있어요. 본사에. 그래서 17m짜리 나무가 제일 큰 게 있고 그다음에 50그루 정도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안에 온도는 22도고 뭐 60%의 습도가 유지되어 있고 하여튼 이걸 짓는데 한 4조 2천억이 들었답니다. 아마 하여튼 돈 많은 회사는 달라요. 40억 달러를 들었다는데 혹시 다음에 미국에 시애틀 가볼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전형적인 바이오필릭 치면 바로 이 회사 이 건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뭐 간접적으로 바이오필릭 유튜브에 바이오필릭 치시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치시면 바로 이 회사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 스피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바이오필릭 디자인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유농업 이론으로서는 조망과 피신 이론, 프로스펙트 레퓨지 티어리인데 이게 이제 제이 아플라톤이라는 분이 이제 지리학자지 적용 연구가인데요. 예술과 경관에 관한 사람의 미적 선호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으로 모두 일한다는 주장.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점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존을 가능케 하는 환경 요소는 뭐 안전, 음식, 물, 빛, 공기 이런 데 이제 먼저 반응을 한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위험 없이 안전한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와 경험을 선호한다. 이게 조망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플라톤 박사 강의한 열린 시야는 물이나 음식물 같은 자원을 찾거나 포식자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무 그늘, 뭐 지붕의 차양, 파라솔 아래처럼 머리 위를 가려주고 측면을 가려는 것을 선호한다. 이거는 딱 읽는 순간 다 이해가 되시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망과 피신 이론인데 나머지 이제 이거는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 이론입니다. 이 로저 울리라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분 그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 이론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전적이거나 부담이 크거나 행복을 위협하는 사건과 환경적 특징에 반응하는 과정, 이걸 스트레스라는데 우리가 뭐 몸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면 방해, 고독감, 우울증, 심박동수, 혈압이 증가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음주 흡연이 하게 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고 불규칙한 운동 습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저 울리 박사가 한 내용이 지원적인 정원 이론, 서포티브 가든이라는 정원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으로 뒤덮인 환경을 찾는다.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4가지 요소가 뭐가 있느냐. 통제감, 센스 오브 컨트롤. 자기의 오감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운동,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 자연의 오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긍정적 자연의 오락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 그 긍정적 자연의 오락이라는 거는 피싱, 뭐 그리고 낚시하는 거 있죠. 캠핑 가는 것들. 그 다음에 트레킹, 산길 걷는 것. 그 다음에 헌팅, 사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스키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이죠. 그렇게 스피커 무슨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감소 유익한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주의 회복 이론이 있습니다. 스테판 카플라라는 박사가 쓴 내용인데, 장기화된 정신적 피로가 되면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정신적 피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이 유도된 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도된 주의, 의도적으로 조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 업무, 예를 들어서 시험 치는 상황이라든지 의사선생님이 수술하는 상황, 그리고 어떤 목적지 향해서 바쁘게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특정 업무라고 봤을 때 이런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방해 자극을 막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유도된 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된 주의를 계속 이렇게 지탱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시험 상황 같은 걸 이렇게 겪게 되면 되게 힘들지.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적 피로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로부터 발생합니다. 아까 유도된 주의는 비자발적 주의로 풀어야 된다는 건데, 비자발적 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끔 하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 의도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비자발적으로 있어도 그냥 좋아지는 것들. 그래서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이 가질 4가지 요소가 매혹적인 환경, 벗어나는 것, 확장,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4가지를 주의를 회복시키는데 한계 가질 4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가라는 게 이런 유도된 주의를 풀기 위해서 비자발적 주의를 일으키는 게 자연이다. 그래서 주의 회복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플라는 근처의 자연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용 화초 키우기, 창문을 통해 나무 보기,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이 근처의 자연으로서 우리 안녕에 기여한다. 그래서 오늘 실천할 그 두 번째가 아까 제가 그림 사진 그리다 붙여놓으라 했죠. 2번째가 이제 이거예요. 집에 실내 화초 하나 키우시라.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갖다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에 물도 주고 햇빛도 보게 해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지, 물도 안 주고 그냥 갖다 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요새 베란다 텃밭이라서 그냥 그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다라이에다 흙 받아놓고 박스 같은 데다가 흙 받아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화촌 화분을 한번 키워보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환경 개념과요소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치유농업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캡처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지만, 결국 이게 요새 새로 지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병원들에게 있어서 이게 응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치유환경의 개념과요소,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 요새 병원에 가면 예술작품이나 미적 요소를 한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뭐 미술관 같은 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게 다 치유 환경에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음 경감, 악취, 그다음 적절한 조명, 자연광 노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실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 이게 이제 환기거든요. 환기가 이제 영어로 벤틸레이션인데, 이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 이제 치유환경의 개념 요소로서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저는 집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창문을 엽니다. 왜일까요? 공기 순환시키려고? 당연하죠. 우리가 잘 때 보면 자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뭘 내뿜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리고 우리 가구나 집안에 있는 모든 여기서 인테리어 물질에서 유해 가스 같은 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방사능 물질도 실제로 나와요. 라돈이라는 기본 방사능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고. 근데 저는 아침마다 하는데, 요새까지 오늘 아침 바람 말고 추울 때는 사실 오래 넣기 힘들잖아요. 오래 넣을 필요 없어요. 한 10분이라도 환기를 시켜주고 문을 닫으면 그거 자체로도 건강에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올여름에 또 무지 더웠지 않습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만 켜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환기를 안 하고.
올여름에 호흡기 환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일이라든지 폐렴 환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약을 팔기 때문에 알아요. 약이 많이 나갔어요. 8월달에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호흡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럴까 보니까 환기를 안 한 겁니다. 애들 학원이나 학교나 모든 공공장소에서 이 찬바람 아깝다고 안 여는 거예요. 에어컨 드디어 어떻게 찬바람 만들어놨는데 이걸 내보내냐고 또 뭐라 하면서 일부러 또 문을 다 그래요. 그 잘못된 겁니다. 5분 10분이라도 감기를 2시간에 한 번씩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세 번째 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 중요성을 아시고 특히 음식물 요리할 때나 집 청소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봄, 가을에 황사 올 때도 문 닫아놓지 마시고 황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키세요. 뜻보다 이득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논문들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황사 무서워, 이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하듯이 황사 무서워서 문을 못 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내 공기청정기만 100%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환기시키는데 크게 돈 안 들잖아. 창문만 열어주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하나 열고 반대쪽도 열어주면 더 빨리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기분 전환이 가능한 환경, 자연 조망이라든지 치유 정원, 요새 뭐 하늘 정원의 표현도 많이 쓰고 뭐 병원 건물 옥상에 이런 정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앞으로 이런 정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명상 공간, 음악,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공간, 반려동물 관계, 이래서 긍정적 기분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 그다음에 관계 형성.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절대 혼자서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럼 관계 형성이 가능하려면 근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가족 구역이라든지 환자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환경이 제공돼야 되고 환자들끼리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제시돼야 됩니다. 뭐 차라도 한잔하고 뭐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자라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자신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인실 같은 요새 뭐 의자 뭐 침대가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발도 올라가고 어떨 때는 뭐 리모컨으로 다 조절하잖아요. 그런 개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치유환경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물 재배에 있어서의 치유적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작물 재배하는 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작물 재배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씨를 뿌려야지. 빠져있지. 씨를 뿌리고 재배 활동이니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싹이 나면 이제 이게 솎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번식해주고 이식하고 겨순 따고 유인하고 수확하고 요런 재배 활동의 이런 지금 7가지인가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적어놨는데 파종하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다는 걸 파종을 한다는데 이거는 뭐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린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시작하고 계획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솎아주기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싹이 나거나 이러면 뭐 좀 공간도 넓혀주게 되고 예를 들어 과일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솎아줘야 됩니다. 한 가지에 예를 들어 감이 4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4개를 다 익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진짜 감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2개는 따줍니다. 이 4개 갈 영양분을 2개나 충실히 가라고 그걸 솎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택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하기. 번식하기는 우리가 이제 식물은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증가시키고 번식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독립되어 가는 개체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식하기. 이 그림에서 보지만은 우리가 보통 묘종상이나 봄에 이런데 뭐 상추나 이런 걸 파는 데 있잖아요. 이걸 가서 우리가 텃밭에 심잖아요. 이식하기. 그럼 이식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이식을 하면서 활육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확 기간도 짧아져요. 더 큰 밭에 영양이 많은 밭에 옮기기 때문에, 노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감소시키고, 특히 뭐 이 뿌리 보이십니까?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이 포트에서 꺼내면 다 잘려 나옵니다. 잘린 뿌리를 다시 이식시켜서 옮겨 심게 되면 뿌리가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뿌리 몸살이 난다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더 이제 뿌리 내리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야물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기다려주는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순 따기. 우리가 보통 적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적역, 적화, 뭐 적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딸 적자를 써요. 눈을 따주고, 뭐 잎이나 꽃을 따는 적화, 그 다음에 적역, 그 다음에 적화, 과일도 따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주게 되면 겨순 따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하고 내가 이걸 따야겠다. 사실은 이 열매 2개 달리 4개가 달리는데 이 4개 중에 2개를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워서 못 뗍니다. 실제로 키워보면. 근데 실제로 이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뗍니다.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존중,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학인데,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방울토마토 같거든요. 그 방울토마토에 지금 이 유인학에 대해서 방울토마토의 가지를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묶어주는 것을 뭐 네트 유인도 있고, 끈과 고리를 이용한 것도 있고, 집게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집게를 이용해서 지금 묶어주는 건데, 유인학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나무를 키운다. 이 식물은 정부 우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돌복숭아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쭉쭉 뻗어 나간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태양을 향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물은 그거를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수리 정자, 정부 그 부위가 우세하게 날아갑니다. 이거는 이 식물이 입장에서는 아주 평온할 때 물도 많고 양분도 충실히 올라오고 해서 막 무조건 기세차게 올라갈 때는 정부에서 생기는데, 이 유인화의 과정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키만 커진다. 그러면 과일이 많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실제로. 이 과일은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피려면 꽃눈이 맺혀야 되는데 꽃눈이 안 맺혀요. 올라가는 이 정부 세상의 어떤 이 도장지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에서 안 큽니다. 그럼 이것들을 눕혀줍니다. 유인을 해서 올라간 각질을 줄기를 끈으로 당겨주거나 뭘 묶어줘서 옆으로 당겨주게 되면 수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꽃눈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상황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리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이 2가지였습니다. 정부우세성, 리콤의 법칙.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식물은 2가지 성장을 합니다. 영양 성장을 하고 생식 성장을 해요. 금방 그 정부우세성을 따라서 햇빛만 보고 쭉 올라가는 것은 이제 물과 양분이 충분하고 햇빛만 보고 가겠다. 내가 너무 좋은 상태일 때는 키만 큽니다. 영양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없다, 그리고 햇볕이 잘 안 보인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휘어났을 때, 리콤의 법칙에서 이제 가지를 휘었을 때, 유인을 해서 휘어났을 때는 대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올라가고 옆에서 이게 압력 때문에 양분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물이 영양분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휘어져 있으니까 대기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끝까지 못 가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얘네들이 꽃눈을 내기 시작해요. 꽃눈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씨를 뿌리를 만들려고 하는 준비다. 이게 생식성장입니다. 그래서 유인하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열매를 더 많이 들기 위해서는 유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그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취감,
뭐 수확하는 우리가 뭐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키우는데 몇 개월 키워서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크잖아요. 주인들이 나눠서 먹기도, 내 가족들 먹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성취감. 그래서 작물 재배 활동을 통한 지유적 의미는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 발현의 조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그 지금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게 좀 끌수 없는가? 마이크 잡아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계속 갈게요. 그 식물을 매개로 한 지유농업을 위해서는 농촌의 녹색 환경, 농장업, 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돼야 한다. 그래서 버섯아기 내용감 확장 공존성, 아까 이게 카플란 박사가 했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회복 환경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자연환경. 자연환경 속에서 지유농업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이제 귤주기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경운, 밭을 갈고 하면 이제 양육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색꽂이라든지 분재, 조경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되는, 자기 표현을 하게 되고 창조성을 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목파동, 새로운 개체를 창조하는 또 이 새로운 개체 창조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이나 병충해, 그 다음에 이런 병충해로 인한 질병, 그리고 풍수해 같은 날씨로 인한 좌절과 실패의 저항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양육과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은 식물이 가진 생물학적 요인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을 통합하여 연결해서 이 과정에서 통찰 등의 심리적 깨달음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처음에 왜 지유농업을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공부하면서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난 100%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 책 보면 벌겋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식물이 가진 생물학적 요인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을 연결한다는 거, 이거를 저는 먼저 경험을 했었어요. 산을 다니면서, 식물을 보면서. 그렇지만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경험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성찰, 삶의 다른 양상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식물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인 특성이. 동물하고는 달라요. 식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있어도 뭐 아주 내가 좋은 데서만 지가 피고 이렇지 않습니다. 꽃은 아무 데나 지가 피고 싶은데 피해요. 우리가 피라고도 그런 것도 아니고.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다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쁜 꽃이 자기 피는 거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숨어있는 꽃들도 많아요.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인 특성, 이 식물의 특성 때문에 사람은 긴장과 분노가 감소하게 되고 수용력과 관계성이 증가하게 되고 정서적 성장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식물을 매개로 한 지유농 효과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정원활동 1시간 하게 되면 자전거 타기, 빨리 걷기와 같은 칼로리와 비슷한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효과, 실제 체험과 같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용어를 기억하고 습득하고, 아까 제가 뭐 기억력, 뭐 이렇게 집중력 한다고 그랬죠. 인지적 효과. 그 다음에 심리적 효과. 우리가 식물을, 이게 이 지유농업 쪽이고 이 식물을 재배하고 이 가꾸는 이런 것은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속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원예 식물이 느린 성장 과정을 기다림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말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다음 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꽃 피는 거 저거 언제 필까? 꽃몽울이 보고 저거 기다리는 그 호기심과 흥미가 저는
이거 이론적으로 보기 전에 저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생장 주기, 인간의 생애 주기를 이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흥미, 기대감, 희망을 가지게 하여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동기부여, 정의, 정리, 저는 다 경험했던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이 이론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의 경험, 책임감, 완수, 자아 존중과 자아 개념의 향상을 갖게 되고, 특히 전정이라는 건 이제 가지를 잘라주는 전정이라는데요. 화분 해체, 분갈이 같은 거라든지 식물의 분리, 잡초 제거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 등 범위 안에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고, 부정적 분노와 공격성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완화시킨다. 이런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 매그란 진호 효과. 그다음 사회적 효과 당연하겠죠. 뭐 대인관 향상되고 의사소통, 사회적 향상, 사회적 건강 이익. 이제 이제 식물 자원 중에 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친환경 농장 인증 제도. 여러분들 뭐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기생충알 뭐 김치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요새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농산물에 이것도 다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다 배웠어요. 이거 실제로 공부할 때 이거 주관식으로 다 적어내야 되니까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관리, 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박피, 절단, 조제, 포장을 포함한다. 및 유통 과정에서 작물이 재배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기오염 물질, 유해 물질들을 관리하는 것. 말이 아주 어려운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살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에 맞춰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PLS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라고 있는데 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PLS 포지티브 립 시스템인데 이제 1kg당 0.01mg의 농약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0.01 ppm이다. 그게 아까 0.01mg per 1kg이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이 ppm인데 0.01 ppm이면 이게 어떤 규모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박태환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그 수영장이 얼마나 하냐면 50m 길이에 가로가 50m에 세로가 50m에 25m, 깊이가 1.8이에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걸 상상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숟가락에 그 한 숟가락 반을 잉크를 떨어뜨렸다. 거기에 오염되는 양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거기 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큰 물 안에 밥 숟가락 하나 반 스푼을 넣었을 때 농약 양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약이 효과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2 이상만 되면 지금 시중에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요새 뭐 농약 먹고 뭐 잘못됐다는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이렇게 애달하고 달라졌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지금 이게 인터넷 다 연결되도록 해놓은 건데 지금 이거 화면으로 안 떠서 지금 못 보이는데 국가농작물 병충해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걸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식물별로 병충해 다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키운다, 아니면 뭐 옥수수를 키운다, 뭐 배추를 키운다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다 병충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라는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충해 상담도 잘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막 지금 2024년이면 2022년기에 막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제가 오늘 오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2024년 11월 19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이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저도 뭐 세금을 많이 내지만 농촌진흥청은 열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좀 많이 바빠지는데, 친환경농장 인증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녹색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우수 관리 기준과 농산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아래서 이게 허가됐어야 합격돼야 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문양농산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뭐 이렇게 통과가 돼야 아까처럼 그 녹색 마크를 달 수가 있으니까요. 유기농산물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12일량의 3분의 1만 사용하는 것. 이걸 무농약 농산물이라 합니다. 그 정도를 하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농업 활동은 일반 관행 농업입니다. 일반 관행 농업은 농약도 쓰고 비료도 쓰고 유기농 자재를 쓰는 것들을 일반 농업 관행이라 하는데 친환경 농업은 농약을 안 씁니다. 친환경이니까. 그래서 비료하고 유기농 자재만 쓰는데 유기농업은 그야말로 비료도 천연 비료 그냥 뭐 닭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같은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관행을 농업을 해도 요새는 그 아까 PLS하고 GAP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듯이 다 이렇게 검사 관리 감독 받으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껍질째 먹으면 좋은 거 이게 네 번째입니다. 실행 아까 실천 아까 세 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 건강생활 실천 껍질까지 드시는 과일.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인 과일에 대한 설명했는데 이 껍질을 채로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복숭아, 뭐 사과, 포도 껍질 다 삼켜버리세요. 씨도 뭐 씹어 먹었으면 좋은데 씨는 뱉어내더라도 그 포도씨 오일도 있잖아요. 포도씨에도 좋은 오일이 기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우리 껍질 좋다는데 전 단호박은 아직 껍질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껍질을 먹게 되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농약이잖아요. 아까 그 농약 제가 설명드렸죠. PLS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농약 허용 기준 제도가 있기 때문에 0.01 ppm 이상 되는 것들은 우리 시장에 마트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끗하게 씻는 방법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식초에 뿌린다는 거, 뭐 소다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는 거, 그다음 밀가루에 섞어서 뭐 씻는 방법도 있고 한데 다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냐? 그 PLS라는 그 농약 허용 기준 관리가 2019년부터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에만 수돗물 담가 놓고 5분 이상도 두지 마세요. 지금 여기 영상에는 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만 한 5분 미만으로만 담가 놓고 헹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농약에서는 거의 자유로워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 내용이 저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내용인데서 1분 동안만 담그고 헹구고 드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천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돼갑니다. 그 제가 살면서 제일 안 좋은 질병
제일 걸리기 싫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암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른도 그렇고 다 암으로 가셨어요. 뭐 저도 암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집안인데 암보다 더 안 좋은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암하고 치매는 같이 가요. 암하고 치매는 같이 간다는 게 결국 이게 항산화제라는 우리 몸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산화를 안 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면 암도 치매도 더디게 올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치매 예방 기억력이 좋은 음식을 적어놨는데 대표적 음식이 이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카레는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카레에 울금, 광황이라는 그 식물 알을 갈아면 컬큐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컬큐민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치버리시면 그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 광황이 든 것을 수시로 드시면 도움 됩니다. 컬큐민 그걸 기억하시고 깻잎 제가 올해 지금 3회째인데 1회째 강의를 할 때 깻잎 들깨 강의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들깨 잎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깻잎을 먹는 민족은. 근데 깻잎이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바 성분하고 로즈마린산이라는 게 최근에 이게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회 먹을 때 깻잎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모든 육고기 먹을 때 다 같이 드세요. 뭐 식당 가면 깻잎부터 달라 하세요. 그래서 깻잎 비싸비싸. 근데 깻잎이 치매에 그래 좋답니다. 매일 100장만 먹으면 좋다는데 매일 100장 먹기 힘들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먹을 게 있으면 깻잎부터 먼저 드세요. 그러면 정말 항산화 물질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깻잎 많이 드시라는 거는. 그리고 깻잎은 들깨 잎이거든요. 들깨 기름, 들기름 어디 정도 아시죠? 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들깨 기름이라고 보거든요. 식물성 오메가3 중에 뭐 아마시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들기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이 실온에서 한 달 이상 지나면 드시지 마세요.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달 이내에만 다 먹으려면 만들 드시고 그 다음에 연어는 뭘까요? 뭘 대표할까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유효 성분이 EPA, DH가 있거든요. DH 눈하고 뇌 성분이라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기억력에 그리고 오메가3가 또 우울증 치료도 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연어는 이제 그 불포화지 좋은 기름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기름 좋은 걸 먹을 때는 오메가3 연어 오메가3를 떠올리시고 브로콜리 하면 이게 십자학과 식물인데 십자학과 식물 검색해 보시면 진짜 꽃잎이 십자처럼 생겼어요. 노란 꽃잎. 십자학과 식물 대표적인 게 브로콜리하고 뭐 양배추, 케일 이런 것들이 십자학과 식물인데 여기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고 이 항산화제가 이 간의 해독 기능까지 도와주는 건데 실제로 이 걸크민하고 설포라판 이게 아주 강력하게 유명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하면 설포라판을 기억하시고 설포라판 나중에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도 좋은 게 계란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약대에서 배울 때는 완전 식품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노란자 흰자가 있는데 어떤 게 뇌에 도움이 될까요? 노란자입니다. 레시틴, 레시틴의 성분이 이 계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시틴에서 요새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요새 환불에 다 들어보셨죠? 광고 엄청 합니다. 이게 이제 뭐랍니까 그 치매 치료 초기 이제 인지장애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게 이제 파는 그런 제품들이고 계란에는 레시틴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 콜린이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있어요. 콜린, 아세틸콜린도 이제 신경전달 물질로서 유명한데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그런 치매 예방에도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결이 돼야 되는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적었어요. 이 항산화제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박영순 박사님이라고 제 약대 선배님이신데 약사님이세요. 그리고 약사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1, 2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셔가지고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데
강의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일반인들 너무 알아야 그렇게 쉽게 강의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검증됐고 약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니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일타양사 박영순 해서 검색하셔서 항산화제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시간 없어서 재현을 못 해드리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장수푸드 요것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타임지 선정 세계 장수푸드라 해서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이런 양배추, 올리브, 요거트 그 수많은 것 중에 이 타임지라는 이 큰 언론에서 이거를 선정했을까? 여러분들 장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뭐죠?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기력은 사람 몸에서는 이 진액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진액이 호르몬이 빠지고 뇌액이 빠지고 골수액 뭐라면 골수라 하죠. 그다음에 표현이 이제 내수, 골수 뭐 이런 것들 진액이 빠진다는 거. 근데 양배추가 그 생략면이 감남인데 감남의 효능에 있어서 이게 보면 그 진액을 채워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가 실제로는 우리 뭐 여러분들 카베진 아시잖아요. 그 뭐 위장에 좋다는 거. 그 성분으로 유명한데 실제로는 이 장수푸드로 선정되면서 제가 볼 때는 위에도 좋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다 알려졌지만 그 진액을 보충하는 골수나 뇌수를 충족시키는 머릿속에 어떤 영양이라든지 우리 혈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 양배추가 역할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올리브는 이 오메가 9이라고 되어 있고 좋은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가 대표적인 지중해성 식품 중에 지중해성 우리가 식품을 먹으라 그러면 올리브 대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는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혈액순환에 좋은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일단은 진액 채워주고 올리브유 혈액순환 시켜주고 그 다음 요거트 뭡니까? 이 요구르트거든요. 요거트 뭡니까? 우유를 발효시킨 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게 유산균제 장을 튼튼하게 나이 드신 분이면 소화도 못 시키고 하니까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게 요거트라고 나와 있고 좋은 기름 드시라는 건 대표적인 게 올리브고 진액을 보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양배추다. 이래서 이것만 드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련된 진액 보충하고 혈액순환 도움되는 거, 그 다음에 내장 소화기능 흡수에 도움되는 발효식품 대표적인 우리나라 발효식품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김치. 김치나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식품이거든요. 나토키나제 이런 것들 다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게 요거트로 표현되었을 뿐이고 올리브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있는데 올리브는 그런 좋은 기름 드시라는 거 포화지방산 드시지 말라는 거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 양배추, 진액 채워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퀴즈 5개 내는데 선물 하나씩 드리고 마칠게요. 정리는 안 할게요. 그 대신 아까 제가 오늘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 실천 과정 1번 뭐라 했습니까? 환기는 세 번째에 넣었고 액자, 그림, 사진 같은 거 자연환경 집에 걸기. 네. 사진만 걸어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분 화초 키우는 거 베란다 텃밭 한번 갖고 보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기시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일 껍질째 드시라. 네,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이름 아시는 분? 네. 예. 강국. 와, 대단하신데. 강국은 받아가시죠. 전달 좀 해주세요. 강국은 실제로 이 차로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차로 많이 만들어 먹고 두정차라고 해서 머리 맑아지게 하고 또 호흡기에도 좋고 감기 이런 데는 좋으니까 강국이 아주 가을에 예쁜데 이걸 강국차 만드는 것도 우리 약사항암식물연구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약사항암식물연구회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뭔지 아시는지? 인동주. 누가 먼저 들었지?
자, 이거는 인동초 꽃 이름 혹시 아십니까? 금은화. 금은화. 예, 금은화. 금은화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그 오미크론 코로나 볼 때 오미크론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갔던 것 중 하나가 약국에서 응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응교산의 원료입니다. 금은화라고 항염증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달인 물을 먹으면 염증 다 가라앉힌데서 이게 이제 품절됐어요. 근데 이게 꽃이 노란 꽃부터 필까요? 흰 꽃부터 필까요? 예, 흰 꽃부터 먼저 핍니다. 어떤 것은 노란 꽃부터 노란 것인 걸 넘어간 게 있는데 이게 금은화라는 게 그래서 금은화입니다. 그래서 그 금은화는 이 꽃 봉오리를 말합니다. 하얀색 꽃 봉오리를 금은화라고 합니다. 그 약을 약으로 쓰고 노란 건 약으로 안 씁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 아시는 분? 예, 요거는 이제 상품 없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시간 없는 관계. 요거는 다래, 토종다래 꽃인데 토종다래가 꽃이 암꽃이 수꽃이 있습니다. 요거 암꽃이게 수꽃일까요? 꽃 진짜 이쁩니다. 저는 이걸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제가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데 토종달의 암꽃만큼 예쁜 꽃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토종달 암꽃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올해도 안 펴요. 이거 6월달에 나이가 한 일주일 피고 지는데 요 안에 이 암꽃이 너무 이쁩니다. 진짜 사람을 완전히 혹하게 만드는데 그런 묘한 게 있습니다. 달에 이 토종달의 암꽃이고요. 그럼 이거 아시는 분? 시계꽃. 시계꽃. 예, 맞습니다. 이게 시계꽃이 열매가 되면 뭐가 되죠? 백향과 패션 프루트. 예. 이것도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이 열매도 꽃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열매도 되게 좋아요. 시계꽃이고 백향과 패션 프루트라고 해서 많이 드실 건데. 능굴꽃인가 봐요. 예? 능굴꽃입니까? 능쿨 식물입니다. 예. 예, 이거 능쿨 식물입니다. 약창을 식물연구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다 올려놨어요.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구기자. 어머니 구기자. 예. 구기자가 다 받아가지고 이거 구기자가 제목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구기자가 이게 강노라는 별명이 있어요. 물리칠 각자의 노세할 노자 이게 노화를 물리치는 그만큼 이게 구기자 차를 달여 드시면 더 좋아요. 더 먹는 방법은 구기자를 따서 구중구포를 하십니다. 구중구포 구기자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숙취 해소라든지 피곤할 때 구기자 차를 매일 아침에 달여 드시면 건강 회복하는 아주 도움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누구야? 우리 누구야? 이거 사진 하나 찍어주이소. 네. 이 강의를 한 번도 안 봐주고.